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한영기 조합장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의 주제는 재건축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실패의 요인을 피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아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고품격, 고가치의 아파트를 최소 비용으로 공급하는 게 재건축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 분에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능한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임원 선출하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합원이 적극적인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조합 집행부가 함부로 일할 수 없도록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대위가 난립하고 집행부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조합 내분이 감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이 이렇게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단합을 하면 시공사, 용역사가 횡포 내지는 그들의 부도덕성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조합원이 무관심하고 총회도 불참하고 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래서 대부분 조합들이 총회 한번 하는데 하루에 수십 명의 OS 요원들을 거의 한 달을 풀어서 서명 결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총회 참석을 유도하면서 사실상 OS 요원들이 그 단지의 어떤 중요 결정 사항들, 의사 결정을 다 좌지우지해 버리는.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집행부, 조합장이나 집행부가 부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난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재건축은 성공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소송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계속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가 유능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조합장이 재건축 성패의 거의 90%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도 17년 동안 중단을 했었고요. 조합장 교체 후에 4년 8개월 만에 모든 인허가를 처음부터 새로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입주까지를 4년 8개월 만에 끝냈으니까 그전 17년하고 이 4년 8개월만하고는 정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한 7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거를 결국은 22년이 걸렸다. 자, 이 조합장하고 임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는 이 조합장의 가장 큰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추진력과 리더십,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보통 연세 있는 조합장들 소통하지 않습니다. 일방통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들이 조합장에 대한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일단은 조합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통상 재건축, 아까 이게 재건축 조합장의 덕목인 전문직, 추진력, 리더십, 소통, 도덕성하고 전혀 별개로 그 단지에서 오래 살고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고, 그래서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한 70여 세 정도 연세 있는 분들이 보통은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을 해서, 보통 추진위부터 조합장 입주할 때까지 20몇 년, 30년 동안 아주 장기 집권하는 게 흔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는 요즘 그 도정법에서도 도입했지만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CEO 조합장 제도인데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업도 아까 너무나 중요하고 어지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일반 조합장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정말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알고 국토부에서 도정법 개정해서 이런 제도를 도정법에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남한테 안 넘겨줍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조합장이나 집행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조합장에 대해서는 어떤 상벌 규정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장이 어떤 사업을 자기가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 소지만 없다면 사업을 30년 가든 40년 가든 아니면 사업비가 몇 천억을 더 들어가든 시공사한테 몇 천억을 박아 있으든 사실은 조합장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합장이 목숨 걸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조합장이 못해도 그만 잘하면 내가 옛날에는 집도 10채 생긴다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배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시공사나 용역사에 기대서 또 유착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조합장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줘야 되고 정말 그 능력이 안 되는 조합장에 대해서는 쉽게 지금보다 더 쉽게 해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그 우수한 시공사 및 각종 용역사 선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공정한 입찰이 돼야 되죠. 그래서 2010년 7월 그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일단 시공사, 그 다음에 정비업체, 그리고 설계사 이런 중요한 한 3개 업체들은 서울시가 어떤 그 입찰 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품이나 불법 OS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시공사 그 선정할 때 보면 계속 이게 한남 3구역, 그다음에 이 주공 1, 2, 4, 그다음에 하여튼 어느 단지든 시공사 선정하는 단지가 이 불법 내지는 그 금품 살포 이런 어떤 그 신문 기사에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단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공사나 용역사들이 사전에 조합장이나 집행부하고 결탁을 해서 이렇게 그 공정하지 않은 입찰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시공사나 용역사에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사비나 용역비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악순환이 이 조합장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용역사 간의 어떤 공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차별합니다. 이건 정말 그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 차별화에 가장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게 어차피 지금 아파트가 경쟁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 차별화에 성공을 해서 가치와 품격이 높아지고 입주 이후에 어떤 정말 주거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가격이나 가치 자체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런 차별화를 다른 단지에 하지 않았던 차별화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한강변에 그 아파트가 잠실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청담 자이라든지 계속 한강변에 그 사이에 어떤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로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고 이거를 이슈한 데가 사실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최초다. 그래서 이 한강 조망 극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설계부터 홍보까지 어떤 차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정고를 30cm 높여서 기존의 2.3m에서 2.6m로 높인 거는 정말 이거는 파격적이었고 어떤 건설사 어떤 조합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특화 아이템이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고 서울시의 제1호 우수 디자인 인정을 받아서 지금 한강변에서 가다 보면 기존의 아파트들하고는 뭔가 스카이라인이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된 이런 최초의 어떤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 전체를 공원화해서 평소에는 차가 아예 지상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보통은 쓰레기차나 이런 것들이 지상에 가고 지상에 어떤 각 동마다 쓰레기 집화장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하에 쓰레기 집화장을 넣고 지하 층고를 높여서 그 쓰레기차도 지하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차별화에서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꾸며서 단지 안에서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그 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를 없애고 인덕션을 놓은 최초의 어떤 단지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4년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은 그대로 지금 따라서 가고 있고 이제 가스레인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했고 마감재를 고급화시키고,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차별 아이템이 거의 한 30여 가지를 둬서 정말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라고 입주할 때 사실은 제가 거기 조합장 했지만 6천여 명의 초청 행사를 외부인들 초청 행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입주할 때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게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 평당가가 1억을 넘으면서 유명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지금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공 실패 사례 벤치마킹 및 자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런 강연을 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에 한 40여 개 조합에 한 60차례 이상의 어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는 뭐냐면 그 조합이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정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사실상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고 제가 그거를 검토하고 한 3시간, 4시간에 걸친 설명회 한 번으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설명회의 취지인데, 이미 제가 40여 차례를 다녔다는 얘기는 이미 40여 개의 조합은 이렇게 성공한 조합장이나 성공한 조합을 사실은 벤치마킹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그 중단 상태인 이런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성공 사례나 뭐 실패 사례였던 벤치마킹, 그다음에 성공한 조합이나 조합장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지 않는 조합들이 더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성공한 조합, 실패한 조합은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이걸 정말 가서 들여다본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진짜 염두에 두고 스타트를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공한 조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면 실패의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6번째가 조합원 소통 강화입니다. 이게 조합원 소통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먼저 조합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요즘 연세 있는 조합장님들이 아예 이런 조합의 홈페이지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조합원들 간에 단톡방이 생기고 밴드가 생기고 뭐 비데이 카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이 조합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조합원들하고 조합 집행부하고 어떤 간극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합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제가 아크로 리버파크를 1년에 한 2번에서 3번에 걸쳐서 설명회 내지는 토론을 개최했는데 물론 최소한 1년에 1번 내지 2번은 총회를 하게 되죠. 총회 때 1시간 정도로 할애해서 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그냥 설명회를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어떤 조합원들 한 8, 90%를 모셔놓고 그간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과거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 조합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어떤 소송이나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이게 아무리 조합장이 유능하고 조합원들이 이렇게 단합하고 좋은 시공사를 만났어도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재건축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사업 시행인가 받고 시공사 뽑아놓고 바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해야 할 상황인 그런 단지들이 시공사를 뽑아놓고 계약을 미루면서 관리처분 계획도 미루고 이주도 미루고 조합을 거의 문을 지금 닫아놓고 있는 그런 조합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연히 바로 이주하고 재건축 이제 착공을 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됐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2개만 적용을 받으면 사실상 강남의 주요 단지들 재건축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조합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정부의 어떤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층수 제한,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무조건 300%,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25%, 그 다음에 엄격한 건축법 어떤 적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까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을 받아서 조금 건축법을 완화받고 그래서 동강 거리도 좀 완화받고 뭐 사선 제한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받아서 뭔가 민간인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혁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옛날에는 12층, 15층짜리 판상형 아파트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 있어서 성냥갑 아파트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 기둥을 꽂아놓은 듯한 또 다른 어떤 성냥갑 아파트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데 뭔가 이 층수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 이런 것들 조금 단지별로 단지 특성상 좀 완화하고 일부는 민간한테 창의적으로 어떤 설계나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정말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새로운 어떤 심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심의 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 심의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을 설립하고서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사고 조합이다라고 해서 이미 도정법 정부에서는 조합원치 양도를 풀어주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3년 이내에 거의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몇 년이 걸릴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인허가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교통심의,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착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구조심의, 국토심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는데 과연 이게 2년 반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상당히 이 사업의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게 고무줄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이게 뭔가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심플한 어떤 그 심의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도정법에서는 아까 시공사 선정을 조합 설립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미 조합 설립한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한 이후에는 상당히 경기도는 좀 빨라져요. 인허가도 빨라지고, 왜냐하면 시공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찌됐든 시공사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같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서울은 지금도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니까 사실은 이 아까 안전진단부터 추진위 승인받고 추진위에서 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오는데 지금 제가 10만포 2차를 돕고 있는데 10만포 2차는 17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데 17년. 이렇게 어렵게 조합 설립 됐는데도 또다시 인허가를 다 받아서 2주까지 가는데 이 인허가 기간이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정말 5년, 6년, 7년도 간다. 이게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조합에 자금이 없고 조합에 전문가 집단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경기도처럼 또 도정법에서 허용하듯이 서울시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충수 상향 탄력 적용, 이번에 공공 재건축 5만 호 얘기가 있었지만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 재건축 5만 호에 대해서 93개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의 약 20%를 봐서 5만 호더라고 국토부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2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단 한 군데도 그대로 따라갈 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500%, 250, 300%에서 500%로 올려줬다. 국토부에서 설명했듯이 500세대가 600세대 갈 거를 500세대를 1000세대 늘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층수는 50층을 안 높여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400세대 늘어나는 400세대에 대해서 50%는 거의 임대, 공공임대 내지는 공공분양, 사실상 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50%는 조합이 일반 분양해라. 자, 그러면 전체 1000세대 중에서 임대가 25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강남에 재건축 단지에 25%가 임대주택이 들어있다? 정말 이거를 선호할 강남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없을 거고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익이 좀 생기는 거를 90%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시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다 맡겨놓으면 이절이 속이고 완전히 90% 해소하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10%라는 게 얼마냐? 조합원 세대당 제가 볼 때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익 생겨요.
세대당 3천만 원, 2천만 원 이익이 생기는데 이렇게 600세대를 1000세대를 늘리고 예를 들어서 뭐 1200세대를 그러면 뭐 2000세대를 늘린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할 때 가격이 1200세대일 때하고 2000세대일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2000세대일 때는 또 임대가 25%가 들어있어. 가격이 수억 차이가 나겠죠. 1200세대가 당연히 수억은 높아지고, 자, 그러면 2, 3천만 원 10% 이익 봐본들 그거는 정말 입주했을 때는 수억이 손해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 한 군데도 그런 식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층수를 올리는 것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이번에 국토부에서 올리는 거를 단지별로 올리되 실제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기부천합도 똑같은 기부천합이라도 정부에서 아까 25% 임대를 가져갈 게 아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소하는 걸 조합원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거기다 임대를 안 넣고 일반 분양 다 해.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2천억 내나, 예를 들어서 2천억 받아다가 뭐 예를 들어 세곡지구나 어디 그린벨트 풀어서 거기다가 아마 임대주택을 짓는 다음에 250이 아니고 1000세대 이상을 짓는다 실제로. 그러면 임대주택의 어떤 뭐 공급이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어떤 효과도 있고, 또 이 조합원들 자체도 그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부 체납의 어떤 방법도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컷 이렇게 용적률 축소해서 사업성을 좋게 해줘도 예를 들어 지금 주공 1, 2, 4주구가 재건축이 2주를 앞두고 지금 중단돼 있는데, 중단된 그 이유가 뭐냐? 초과이익 한수제 하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세대당 한 10억 초과이익 한수제를 물려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적률을 뭐 다시 더 올려주고 층수 올려줄게 해본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지금 세대당 10억짜리가 15억으로 초과이익 한수 생기고 일반 분양이 왕창 늘었는데 늘은 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왕창 뺏기고, 이렇다고 그런다면 어차피 아무리 늘려줘도 수익이 늘어나도 지금은 공급이 안 된다, 재건축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최소한 초과이익 한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같이 어느 정도 완화 내지는 유예시키는, 그렇지 같이 병행을 해야 이런 것들이 공급에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강남에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7월 28일 날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제가 조합원으로 있는 온베일리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온베일리는 제가 통매각이라는 카드를 들고 와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고 그 다음에 착공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온베일리도 지금 분양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2만 몇천 세대가 이번에 왕창 분양하고 나면 이제 강남의 대규모 최소한 몇백 세씩 분양되는 단지는 없다. 이제 몇 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이제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는 뭐 공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초과이익 한수고 뭐 분양가 상한제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철거했고 이주도 하고 한 달에 철거에 이주비가 금융 비용만 뭐 몇백억씩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런 단지 외적으로 규제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버렸다든지 철거를 해버렸다든지, 이런 단지들 몇 개 정도만 뭐 1년 뒤에 아니면 2, 3년 뒤에 어쩌다 하나씩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사실상 일반 분양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아예 끊긴다면 결국은 강남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규제의 완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은 아주 결정적으로 잡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이끌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데가 요즘은 CM 사람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건설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토탈 정말 이 컨설팅 하는 회사들도 난립해 있지만 정말 좋은 그런 컨설팅사의 영역을 주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정책에 좀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의 단지가 대표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무리하게 거부하고 층수를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50층을 요구하다가 5년 이상 아예 그 심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우겨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심의라는 게.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단지, 데모하고 항의하고 그런 단지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 단지만의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생기는 그런 서울시 정책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일단은 정책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온베일리처럼 가능하면 통합 개발을 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통합의 전도사가 돼 있는데 여러 군데를 통합 지금 성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세대가 한 단지가 1000세대, 그 옆에 붙어 있는 단지가 500세대,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단지가 300세대. 자, 이렇게 1800세대가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데, 근데 나홀로 하면 하나는 1000세대짜리, 하나는 500세대, 하나는 300세대짜리 이렇게 입주하는 거하고 1800세대가 한 단지로 입주하는 거하고는 일단 사업비부터가 다릅니다. 최소한 10% 이상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자체가 어떤 지하의 공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그 공사비가 적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이 일단은 사업비나 공사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했을 때 아파트의 가치나 가격을 현저히 높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500세대, 300세대, 1000세대에서는 예를 들어 사실상 수영장을 놓기가 힘들죠. 그런데 1800세대, 2000세대가 되면 커뮤니티 시설을 정말 원하는 건 뭐든 수영장 포함해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커뮤니티 시설을 다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런 어떤 그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을 사실상 도시계획, 서울시나 서초구 아니면은 각 구청의 입장에서도 훨씬 민원이 줄어들고 도시계획 자체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장려하고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개발을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질문이 뭐냐면 요즘 같은 때 어마어마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하에서 뭔 재건축이냐, 그냥 전부 다 덮어 그대로 그냥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평균이 지금서부터 20년인데 이 법이 20년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규제가,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20년 걸리는데 왜 그럼 손 놓고 엎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도 20년 걸리는데 또 20년 뒤에 내가 입주할 때쯤 되면 이게 초과이익 한수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이따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초과이익 한수제가 하는 경우는 시간이 가면 거의 무력화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렇게 그 정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도 보통 2023년에 입주한다. 그러면 역으로 2013년도에 그 추진위가 승인 받았든지 아니면 역으로 10년 동안 2013년도에 공시 가격을 쓰죠. 제가 그때 설명회 다닐 때 2018년 설명회 할 때 잠실 5단지 거를 했는데 5억 이상이 나와요. 왜? 그때 20억이 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잠실 5단지가 35평형이 20억이 가고 있는데
종전 금액은 2013년도 그 공시가격을 쓰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7억이에요. 가만 안 돼서 이미 한 13억 이익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그 똑같은 잠실 5단지에 그 단지 35평이 공시가격이 16억이에요. 지금 시세는 21억이에요. 시세는 1억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거의 9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2030년에 입주한다고 보면 지금 2020년 공시가격을 쓰면 한 1억 정도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게 초과이익 한수라는 게 지금 세대당 뭐 5억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20년 뒤에 할 때 되면 야 이건 뭐 1억 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실제 알면 그렇게 설명이 하기 전에는 추진이 뭐 동의서를 받을 때 이게 전혀 안 거쳐가지고 제가 설명해 갔는데 보통 2주 안에 거의 다 거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단지는 각종 규제 뭐 이런 거에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아무리 빨라도 지금 추진위를 만든다고 그런다면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좌우지간 중단하지 말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단시간 안에 쉬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그러면 보통 한 1,500세대 정도, 1,000세대 정도 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는데 한 150억 정도 듭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는데. 근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으면 대부분 지금 적용되는 아까 초과이익 한수제라는 분양가 상한제는 거의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 인가하고는 상관없고 지금은 이제 착공하고 착공하고 바로 분양하기 신청 전까지 신청하고 나면 이제 피하는데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까지 시행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이주하고 철거하고 분양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받아놓으면 모든 정부의 규제는 다 피합니다. 인가까지 받아놓으면. 자,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3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논스톱으로 일단 받아놓고 중단을 하더라도 인가를 받아놓고 이주를 할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단지들이 관리처분 인가 받아놓고 지금 중단하고 있듯이 근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한 150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이미 시공사한테 그 입찰 보증금으로 뭐 300억, 500억을 무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150억은 다 갚고 그 이자가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한 3년 중단하고 쉬어도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그 물가 상승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요즘 한 0.5%니까 한 뭐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다. 그렇게 해서 2년, 3년 기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리처분 인가를 딱 받을 때쯤 되니까 정규 규제라는 게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 가도 5년 이상 간 게 없습니다. 아까 이 초과이익 한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진짜로 안 잡히는 게 확실히 된다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결국은 이걸 풀어서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5년 단위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관리처분 인가 딱 받아놓고 이게 보니까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줬어. 초과이익 한수제를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면 바로 논스톱으로 그냥 이주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주하려고 봤더니 그때도 이 두 가지, 세 가지 규제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때 뭐 1, 2년, 2, 3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 규제가 완화될 때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러면 특별하게 2주만 안 하면 2주비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수십억씩 나가지만 2주만 안 하면 별도로 돈이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논스톱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성공하고 실패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원베일리가 공사가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3차 경남하고 경남상가, 그다음에 23차 우정 1차, 2차 이렇게 5개 단지가 용적률 체계를 보면 203, 뭐 183, 224, 299, 249. 그다음에 어떤 단지는 한강변, 어떤 단지는 비한강변 이렇게 용적도 다르고
그다음에 우정 1차, 2차 같은 건 2003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도저히 통합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통합시킬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통합을 시켰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단지들을 통합을 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얘기는 체계가 이렇게 복잡한 걸 통합하면 인허가도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세 개를 비교했는데 반포 주공 124, 반포 주공 3주구, 온빌리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조합원 수는 제일 온빌리가 많죠. 그 다음에 단지 수 5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단지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는 두 단지보다 1년에서 2년 늦게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는 가장 빨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1개월 앞선 반포 주공 1, 2, 4주구보다 더 5개월 빨리 받았고요. 근데 지금 반포 주공 1, 2, 4주구는 관리처분 인가가 무효가 됐으니까 아직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반포 주공 3주구 지금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에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쯤 끝나니까 아직 이것도 관리처분이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비교해 보면 2년 늦게 시작했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뭐 4년 이렇게 지금 이미 앞서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단지는 착공도 못했는데 여기 온베일리는 금년 4월에 이미 착공했고 입주는 2023년에 온베일리는 6월에 입주하지만 이 두 단지는 아무리 빨라도 25년, 좀 늦으면 30년 이후에나 입주한다. 그래서 조합에서 입주까지가 12년에 17년, 11년에서 16년 걸리는 게 그 절반인 7년 8개월 만에 온베일리는 입주한다. 자, 이렇게 같은 반포에 있는 그 인접에 있는 단지들인데도 이렇게 거의 더블로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 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어떤 가격이나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는 이만큼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게 재건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재건축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